안녕하세요. 예, 어,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정재윤이라고 하고요. LG전자에 있고 CTO 부분에 이제 외부S 개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대학교 석사를 졸업하고 바로 LG로 취직을 했고요. 그때 이제 병특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되게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LG에 들어왔고 그때부터 쭉 계속 LG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원래는 병특 끝나면 고민할 법도 한데 네, 그냥 좋더라고요. 예. LG에서 한 20년 정도 됐고요. 20년 동안 거의 소프트웨어 개발 쪽을 많이 했고 LG가 아무래도 이제 그 전자 제품, 가전 제품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쪽 개발을 주로 해왔습니다. 한 2012년 아까 이제 이전 세션에서 박성무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외부S 초창기 2012년에 이제 레드로즈 아까 언급이 나왔었는데 그때 저도 그때 하고 있었고요. 어, 그때부터 이제 외부S를 지금까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좀 돌이켜 보면은 20년 동안 제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LG에서 여러 가지를 했지만 외부S라고 하는 개발 프로그램을 만나게 된 건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저 혼자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LG 내에서 LG 전자 내에서 다른 그룹사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LG 전자 내에서 이렇게 좀 큰 규모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프로젝트로서 외부에스만큼 좀 잘 체계가 잡혀 있고 계속 그 개발자들도 많이 그 뭔가 보람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네, 이런 자리에서 외부에스 사실 지금 오신 분들이 다들 아는 분들인데 네, 외부에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무튼 뭐 발표하기에는 아는 분들이 많은 게 더 좋으니까요. 예, 좀 외부에스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특히 이제 아폴로라고 아까 이제 잠깐 소개가 됐습니다만 외부에스가 10년 동안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사실은 여러 방향으로 외부에스가 다 아시겠지만 TV에서는 굉장히 큰 성공을 했고 지금도 TV에 아주 많이 최적화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제품으로 확산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 그다지 많은 성과가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또 해보는 좀 약간 방향성은 예전과 좀 달라질 수 있었지만 TV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이 TV가 구축해 놓은 외부에스의 그 장점들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취지로 아폴로라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됐고 오늘은 이제 좀 그거를 만드는 과정 그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개발자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발표 자료 같은 걸 만들면 대체로 되게 무미건조하고 네, 글만 많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오늘 발표가 뭐 아주 깊이가 있고 그러지는 않고요. 준비를 너무 이제 급하게 하다 보니까 깊이 있는 내용을 담기 어려웠던 면도 있고 또 다른 핑계를 대자면 이게 사내 컨퍼런스가 아니고 LG 그룹 차원의 컨퍼런스잖아요. 혹시나 이제 비밀 정보가 나가면 안 되니까 최대한 톤 다운을 하고 아주 개념적인 얘기만 좀 담았습니다. 요약하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 뭐 한번 좀 보시면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폴로를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외부에스와 아폴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앞서서 박성무님이 어느 정도 개요를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빨리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아폴로 1.0 빌드업 부분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폴로 1.0이 다음 주 월요일 날 릴리즈 예정이거든요. 1.0이니까 처음 나오는 버전이고요. 그 버전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에 대해서 좀 기술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약하고 그 다음 2.0은 뭐 어떻게 할 건지 아주 간단하게 계획을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좀 플랫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외부에스를 10년 동안 하면서 물론 초창기에는 이 TV 제품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 사업부 파견 가가지고 사업부 사람들이랑 뭐 거의 사업부 사람처럼 일하고 이렇게 하기는 했었는데 그 후에는 어쨌든 외부에스라고 하는 게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돼야 된다. 약간
공용화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지내왔는데, 그래서 이제 플랫폼을 떠올릴 때 저는 항상 이 자동차 요 그림들을 좀 떠올리거든요. 자동차 쪽도 저도 자동차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런 추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어떤 껍데기를 씌우냐에 따라서 이게 뭐 스포츠카가 되기도 하고 세단이 되기도 하고 SUV가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공용화하면서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플랫폼에 좋은 기술을 하나 넣어 놓으면 그거를 다른 제품에 쉽게 이제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플랫폼 어프로치가 비단 이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대표적인 인베디드 플랫폼인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어프로치가 있고요.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안드로이드가 모바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TV나 뭐 오토모티브 여러 영역으로 확장이 되고 있고 그 기저에는 이제 AOSP라고 하는 그 공통 요소, 공통 플랫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성격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AOSP는 단지 공통의 성격뿐만이 아니라 뭐 오픈 소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생태계를 확대하기 위한 그런 전략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긴 한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안드로이드 플랫폼이라는 게 있지만 그 안에도 보면 AOSP라고 하는 이제 그 여러 안드로이드 플랫폼 베리언트들의 공통 요소들이 있다.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웹OS도 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CTO 조직의 웹OS 개발실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이제 웹OS 역사가 간단히 설명이 됐었는데 이제 10년 동안 여러 가지 이제 웹OS로 다른 제품에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웹OS가 가장 크게 성공한 제품은 TV고요. 지금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굉장히 TV 안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TV 사실 이게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2012년에 2013년이죠. 13년에 제가 이제 그 웹OS TV 개발할 때는 한 7월 정도만 해도 굉장히 걱정들이 많았어요. 그전에 넷캐스트 또 물론 이제 넷캐스트가 뭐 확장성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웹OS라는 걸 이제 하게 된 거지만 그때 뭐 그러니 우리가 괜히 웹OS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하고 있구나. 근데 결국은 성공을 했고 10년 동안 잘 발전해 와서 지금은 이제 웹OS가 아니고서는 LG TV를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이 됐거든요. TV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특히 이제 CP 앱 생태계, 컨텐트 프로바이더 앱 생태계는 웹OS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지금 뭐 자타가 다 공인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프리미엄 컨텐트 프로바이더 앱은 물론이고 다른 이제 여러 가지 그 컨텐트 프로바이더들이 웹OS TV 앱 스토어에 앱을 올리고 이렇게 쓸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큰 강점이고 우리가 웹OS를 다른 제품에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미디어 컨텐츠 플랫폼으로서의 웹OS가 가장 큰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강조를 하자라고 했던 게 이제 저희 전략이었고 이거는 이제 배경은 아까도 이제 잠깐 언급이 됐었지만 뭐 2021년인가요? 우리가 뭐 오토 막 한다고 했을 때 그러지 말고 TV에 집중하자. 뭐 약간 홈 엔터테인먼트 중심으로서 이제 스크린을 가진 디바이스에 올라갈 수 있는 미디어 컨텐츠 플랫폼으로서 웹OS가 강점이 있으니 그쪽에 좀 더 집중을 하자. 뭐 그런 디렉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웹OS를 이제 미디어 컨텐츠 플랫폼 중이란 그런 이제 강점을 살려서 TV 말고도 다른 제품에도 적용을 하고 싶은데 이제 가능할까? 사실 이제 이런 걸 좀 들여다봤을 때 그 좀 기술적인 얘기긴 한데 이 그림은 웹OS에서 내부적으로 쓰고 있는 빌드 시스템의 이제 그림이거든요. 이제 욕토라고 하는 빌드 시스템을 쓰는데 거기에 메타레이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메타레이어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피처들을 이제 묶어놓은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피처를 어떤 식으로 이제 쌓느냐, 계층적으로 쌓을 수 있는 게 좀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계층을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서 어떤 피처가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건데 웹OS도 이런 계층 구조가 돼 있습니다. 뭐 메타 웹OS, 메타 웹OS 프로, 그다음 TV 이제 메타 스타피쉬. 스타피쉬는 여기서 이제 TV 처음 우리 웹OS TV 할 때 코드 네임이 스타피쉬였고요. 지금도 쓰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렇게 요 세 개가 구성이 되면 TV 제품이 딱 되는 거고 개념적으로는 요 위에 다른 걸 얹으면 다른 제품, 다른 피처를 제공하는 그런 최종 플랫폼이 되는 건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우리가 미디어 컨텐츠 플랫폼이라는 것들을 이제 살리려면 사실 요 안에 있는 것들이 많이 이제 활용이 돼야 되거든요. 메타 스타피쉬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이 돼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여기 TV SOC 최적화 요소가 많이 섞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TV SOC에서는 굉장히 잘 도는데 이걸 다른 SOC에서 딱 옮기면 안 돌아요. 그래서 다른 SOC TV용이 아닌 뭐 모바일 SOC나 아니면 다른 제3의 인베디드 SOC에 이걸 올리면 안 돌아. 그래서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이제 이게 사실 그 아폴로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V 중심으로 잘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TV 지금 현재가 아니죠. 한 몇 년 전 TV 그 당시에 그 상태로 봤을 때는 이거는 TV SOC를 무조건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TV가 아닌데 TV SOC를 써야 올릴 수 있는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SOC 그 의존성 없이 최대한 다양하게 올릴 수 있게 좀 재구조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폴로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TV 제품 최적화 요소가 TV 제품에는 좋지만 역설적으로 다른 제품 확산하는 데는 걸림돌이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그냥 매니지먼트 보고 자료에 있는 거라서 되게 좀 무미건조한데 외부에스를 최대한 다양하게 확산을 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TV 같은 제품이 아니라 굉장히 인터랙션이 강조된 그런 제품에 탑재를 하려면 SOC가 뭐 이제 NPU도 더 센 거 들어가야 되고 뭐 이제 그 퍼포먼스가 더 좋은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TV SOC가 아니면 외부에서 못 넣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SOC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거 구별 없이 외부에서가 올라갈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게 아폴로의 이제 가장 큰 시작점에 그 걸었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도 잠깐 시간이 나왔었지만 2022년에 우리가 아폴로 1 그 타스크를 시작을 했었고요. 그때 시작을 한 게 외부에스 TV SOC에 돌아가는 외부에스 TV 이미지를 이제 라즈베리 파이 TV SOC가 아닌 라즈베리 파이에 올려서 잘 도는지 좀 봐보자. 올리려면 뭐를 고쳐야 되는지 좀 봐보자. 뭐 이런 취지로 POC를 진행을 했었고요. 하다 보니까 이거 좀 할만하겠다. 물론 이제 할만하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거 장난 아니다라는 것도 의견도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뭐 명확하다고 봤었거든요. 그래서 아폴로 2, 3 이런 태스크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폴로 2, 3 기간 동안에는 이제 이게 우리가 기본으로 삼고 있는 게 외부에서 TV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그 TV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H 연구소하고 논의를 많이 했었고요. 이제 H 연구소하고 이제 설계 관점에서 특히 이제 그 밑단에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하는 부분들을 지금 TV SOC에 맞춰져 있는 부분을 어쨌든 바꿔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바꾸는 게 좋겠는지에 대해서 그 H 연구소랑 많은 논의를 했었고 그 내용 기반으로 설계를 만들고 그 설계를 프로타이핑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H 쪽이 아무래도 이제 사업 조직이다 보니까 이거를 같이 뭐 아마 개별적인 그 엔지니어분들은 참여하고 싶은 분도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럴 여건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개발은 이제 CTO에서 좀 진행을 하기로 이제 돼가지고 이제 올해부터는 아폴로라고 하는 거를 태스크가 아니라 이제 레퍼런스 플랫폼으로 해서 이제 CTO 저희 개발실에서 진행을 하는 걸로 결정을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레퍼런스 플랫폼이라는 용어가 좀 나와서 외부에스가 처음에 2013년에 시작을 하면서 그때는 TV밖에 없었으니까요. TV를 성공적으로 런치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시작된 고민이 이제 외부에스를 어떻게 하면 이제 LG 내에서 다른 데 쓸 수 있게 하자라는 거였고 그거에 이제 그 아이디어가 레퍼런스 플랫폼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우리가 잘 만들어 놓고 이거 중심으로 잘 발전을 시켜 놓으면 여기서부터 가지를 쳐가지고 뭐 다른 제품도 만들 수 있지 않겠냐. 레퍼런스 플랫폼이 이제 한 2014년인가 15년쯤부터 해서 명맥을 쭉 유지해 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TV 레퍼런스 플랫폼, 그 다음에 사이즈 레퍼런스 플랫폼이 있고 이제 아까 언급이 됐던 오픈 소스 에디션도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뭐 오토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 오토는 안 하고요. 이제 그런 레퍼런스 플랫폼 중에 이제 아폴로라고 하는 거를 이제 런칭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폴로는 특정 어떤 제품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건 아니고 다른 레퍼런스 플랫폼의 베이스가 되기를 희망하는 그런 약간 이제 그 미션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이 태스크 할 때 뭐 POC 했던 내용들
좀 해가지고 뭐 C레벨 막 보고도 하고 데모도 하고 막 그랬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폴로 1.0 빌드업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내용이 그렇게 막 많은 내용을 담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이제 개발자다 보니까 만약에 어떤 개발자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물어보면 제가 미주알 고주알 얘기할 것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지만 그거를 이런 공식 석상에서 발표 자료로 잘 만드는 거는 제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간단한 내용들만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좀 참고를 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그 아폴로 1.0에서 잡은 전체적인 스코프입니다. 그래서 1.0에 우리가 이거는 좀 해보자라고 하는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한 줄로 요약하면은 이제 요거고요. SOC 다변화 설계가 반영된 레퍼런스 플랫폼을 만든다. 그래서 세부적인 그 목표를 세 가지를 잡은 건데, SOC가 지금 TV SOC 말고 TV SOC 포함, TV SOC에서 돌지만 TV SOC가 아닌 SOC에서 돌게 만들자. 그래서 타겟을 설정했던 SOC가 두 개가 더 있는데 라즈베리 파이 4하고 그다음에 A사, 이것도 혹시 몰라서 A사라고 했는데요. AM 로직입니다. AM 로직 SOC 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 세 가지 SOC에 올라가는 그 플랫폼으로 만들어 보자.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제 오둘둘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쪽에서는 O20이라고 하실 수도 있고 O22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이런 오둘둘이에요. 근데 O23은 또 O23이라고 합니다. O24 뭐 이렇게. 아무튼 오둘둘은 그 우리 SIC 센터에서 만든 자사 TV SOC 칩이고요. TV 제품에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SOC입니다. 그래서 오둘둘은 원래 올라가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TV가 잘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기서 올리는 건 크게 걱정한 건 아니었고, 라즈베리 파이 4는 이제 오픈 소스 하드웨어의 대표격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채택을 한 거고요. 이제 브로드컴 SOC를 쓰는 거긴 하지만 사실상 브로드컴이 그 BSP를 그렇게 많이 제공하지 않고 오픈 소스 진영에서 BSP 같은 것들을 다 만들고 대체로 모든 그런 이 라즈베리 파이 4를 구동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다 오픈 소스 진영에서 컨트리뷰션 해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그 오픈 소스 트렌드를 잘 따르고 오픈 소스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그런 SOC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외부에스가 올라갈 수 있다면 외부에스는 그 다른 오픈 소스 컴패터블한 SOC에도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A사 SOC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사실 이게 사업적으로 기회가 있네 만에 이런 것도 있었긴 했지만, 그러니까 자사 SOC도 아니면서 완전히 오픈된 SOC도 아니면서 좀 제품화할 가능성이 있는, 그러면서도 약간 이제 로우엔드에, 왜냐하면 로우엔드에 하는 게 더 챌린징하니까요. 그런 걸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SOC에 올라가는 걸 만들어 보자. 두 번째 목표는 이제 우리가 외부에서 TV를 확대하겠다고 한 가장 큰 이유는 CPF 생태계를 재활용하기 위한 거거든요. TV가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그 외부에서 그 CPF 생태계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기능들, CPF를 구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집중을 해가지고 그거를 올릴 수 있도록 해보자. 다음 마지막은 시큐리티하고 인터랙티브 서비스. 그러니까 사실 TV 플랫폼도 시큐리티하고 인터랙티브 서비스 고민을 많이 하시지만 그게 이제 아무래도 TV 제품이라는 틀 안에서 고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되는 부분은 좀 약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플랫폼 공통 플랫폼으로서의 고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더 진보된 시큐리티, 좀 더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는 인터랙티브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를 해야 된다. 아폴로 1.0에 그렇다고 시큐리티 인터랙티브에 대해서 뭔가 대단한 킬러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가 들어온 건 아닌데 이제 방향성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아폴로라고 하는 게 어쨌든 공용으로 우리가 쓰려고 하는 플랫폼이고 이걸 한번 잘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핵심적인 기술들을 조금씩 녹아 넣으면 이 아폴로를 사용을 해가지고 만드는 제품들은 자연스럽게 그 기능들을 이제 쓸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집중을 해서 넣어보자. 이런 세 가지가 큰 목표였고, 이게 이제 뭐 공간이 남아가지고요 그림을 넣었는데 이것도 보고에 사용됐던 그림이긴 합니다만, TV가 지금 현재 이런 구조라고 한다면 TV가 이제 TV 제품을 통해서 많이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화가 잘 돼 있지만 이제 아키텍처로 뜯어보면 이제 공통부라고 해야 될 부분이랑 제품 특화라고 해야 될 부분이 좀 이렇게 믹스가 돼 있다. 물론 최적화를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최적화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지만 이게
이 플랫폼을 다른 데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대한 잘 이렇게 잘라내서 요 제품 공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전체 플랫폼 공통으로 녹여내 보자라고 하는 게 큰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좀 기술적인 얘기를 할 건데요. 그래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는 이제 빌드를 구성하는 빌드 시스템과 관련된 얘기를 하나 할 거고, 두 번째는 하드웨어 앱스트랙션 어떻게 할 거냐, 이제 SOC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4비트 지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있는데요. 사실 내용을 적다 보니까 앞에 빌드 쪽 얘기가 좀 많이 강조가 돼서 페이지 수가 많고 뒤에는 좀 적거든요. 근데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고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발을 했는데 일단 그래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빌드 관점에서 이제 앞서서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그 그림적으로 나왔었는데요. 이게 여러 제품에 적용을 하려면 피처라고 하는 게 제품마다 다 원하는 피처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이제 모든 피처를 다 넣어가지고 안 쓸 거는 그냥 놔두고 쓰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넣고 빼고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기능 같은 것들을. 그런 건 이제 빌드 관점에서는 빌드 피처를 어떻게 쉽게 이제 여기서 표현하는 바로는 컨피규러블하게 넣을 수 있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큰 주제 중에 하나였고,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SOC에 우리가 새로운 SOC가 이제 요구가 들어왔는데, 뭐 우리가 처음 해본 SOC예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아무튼 제3의 어떤 중국 업체가 SOC를 만들었다. 근데 그게 핫해가지고 여기 외부에서 올려봐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 한 번도 안 올려봤기 때문에 이걸 올리는데 공수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기존에는 우리가 외부에서를 새로운 칩에 브링업 한다 그러면 이미 다른 SOC에서 잘 돌아가고 있는 풀셋을 가지고 있는 그 피처를 가지고 있는 그거를 다 가져다가 포팅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오래 걸려요. 왜 그러냐면 이제 굳이 초반에 브링업 하는데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기능들이 잘못 돌아가지고 그게 아주 핵심적인 기능을 영향을 줘서 안 돌게 만든다거나 이런 일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몸집이 최대한 가벼워야 포팅하기 쉬운 건데 몸집이 가볍지 않은 상태에서 포팅하려니까지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생각했던 게 최대한 몸집을 줄일 수 있는 버전을 만들어서 이제 컨피규러블하게 만드는데 이 컨피규러블을 기능을 핵심적인 기능으로만 이제 컨피규어하는 거죠. 이 기능은 꼭 필요하고 이제 우리가 SOC 새로운 SOC에 외부에서 올린다고 했을 때 꼭 검증해야 되는 기능들, 그런 것들만 모아가지고 이제 만들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어가지고 두 번째 말씀드린 그런 것 때문에 나온 얘기가 이제 미니멀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딱 이름이 와닿잖아요. 미니멀한 프로파일이에요. 프로파일은 기능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대한 그런 거고, 미니멀하다는 거니까 필요한 것만 넣었다라는 뜻이 되는 건데, 그래서 새로운 SOC 외부 SOC를 빠르게 브링업하기 위한 게 미니멀 프로파일의 가장 큰 핵심 가치이자 이제 목표였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만 담아보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외부에서 브링업 할 때 하는 그 개발 프랙티스가 이제 SCM 팀이라고 있습니다. 그 빌드를 관장하는 SCM 팀이 있는데 그 팀이 처음 보드를 받아요. 보드를 받으면 PM이 와가지고 여기다 외부에서 올려주세요. 딱 주고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SCM이 그쪽 올리죠. 근데 예전 같은 프랙티스면은 TV 이미지 이걸 다 이제 이쪽 SOC에 맞게 빌드를 다 해가지고 올리는 걸 막 계속 하고 하다 보면 잘 안 올라가고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그런 되게 이상한 상태가 되긴 하거든요. 그래도 다른 개발자들이 좀 보려면 뭐 콘솔은 붙어야지, 인터넷 네트워크는 붙어야지, 화면은 터져야지, 뭐 입력은 돼야지, 이런 기본적인 요구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모아놓은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브링업이 목적인 프로파일이기 때문에 다른 컴포넌트들, 다른 서비스들, 어플리케이션들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본 요소만 이제 최대한 넣는 게 이제 그 컨셉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좀 선별해가지고 요 기능만 빼고 나머지는 다 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접근 방법은 좀 그냥 단순하게 과거에 WebOS가 이런 식으로 얼기설기 돼 있었다고 하면 이거를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고 싶은, 저는 굉장히 이런 좀 이런 걸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집에서도 맨날 집에 가면은 애들한테 정리하라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이걸 보고 굉장히 많이 불편했어요. 이걸 어떻게든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가 아폴로라고 하는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이제 이걸 하게 됐죠. 이거를 보통 요걸 이렇게 만들려면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선 정리하는 것도 사실 전문가가 있다 하더라고요. 이 그림을 찾다가 알았는데 이런 거 전문가들은 뭐 한 400만 원 받고 이거 해주고 이런 게 한대요. 뭔가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런 노하우 같은 거 없고 일단 선을 다 뽑습니다. 이걸 봐가지고 잘 빼가지고 엉킨 걸 풀어가지고 이렇게 안 하고요. 일단 모르겠고 다 뽑고 저 구멍에 어떤 것들이 어디 연결돼야 되는지를 식별을 해가지고 하나씩 꽂는 식으로 하는 성향인데 아폴로도 그렇게 했어요. 미니멀 프로파일 구성을 할 때 패키지 디펜던시 뷰어라고 우리 이제 SCM 팀에서 만든 아주 좋은 툴이 있습니다. 이 패키지 디펜던시 뷰어는 그 빌드 시스템이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빌드 안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의 의존 관계들을 이제 비주얼라이즈 해주는 그런 툴입니다. 이 툴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내가 어떤 컴포넌트에 대해서 의존 관계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비주얼라이즈 해줘요. 근데 그렇다고 이걸 보고 그럼 다 이제 분석을 했냐? 뭐 그렇다기보다는 일단 딱 보면 정말 복잡하구나라는 일단 그런 걸 알 수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든 고쳐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다음 하게 되고 이거를 좀 확대도 할 수 있고 좀 디테일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이게 이 컴포넌트를 쓰려면 어떤 다른 컴포넌트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앞서서 봤던 그 선을 꼽는데 내가 요 선에서 요 선을 꼽으려면 이것만 하면 안 되고 이것도 이걸 연결해야 전체 요 기능이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패키지 디펜던시 뷰어 같은 걸 통해서 식별이 되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나씩 넣기 시작한 겁니다. 아까 처음에 다 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제로 베이스에서 부팅도 안 되는 제로 베이스에서 부팅이 되게 하려면 뭐 넣어야 되지? 그 다음에 그래픽이 되려면 뭐 넣어야 되지? 인풋이 되려면 뭐 넣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넣은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미니멀 프로파일은 구성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부팅도 되고 뭐 그렇게 됐었고요. 이 그 빌드 관점에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브링업 용이한 프로파일도 있지만 기능을 어떻게 쉽게 넣고 빼게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이제 빌드 프로파일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그림 자체는 사실은 설명을 드리려고 넣었다기보다는 그냥 전체 개념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넣은 건데 원래 이제 욕토 빌드 시스템에서 쓰는 개념들을 정리를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미지 피처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욕토에서 정의하는 최종 이미지 우리가 탁에서 올라간 최종 이미지에 어떤 피처를 넣을 것이냐는 그 피처 셋을 정의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이 이미지 피처에 피처를 제공하는 피처 패키지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 정의가 되고 이걸 패키지 그룹이라는 걸로 정의를 하거든요. 패키지 그룹에 이제 어떤 컴포넌트를 쭉 넣느냐. 그래서 이것들이 조합이 돼가지고 내가 어떤 이미지 피처를 선택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어떤 이미지 피처 패키지랑 패키지 그룹 선택이 되느냐 이런 형태대로 해서 그 셀렉션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디스트로 피처라든지 머신 피처라는 것 같은 것도 연결되는 건데 욕조 스페시픽한 부분이긴 하고요. 아무튼 개념적으로 이제 이런 피처를 좀 잘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버티컬, 예를 들면 그래픽이면 그래픽, 아니면 커넥티비티면 커넥티비티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정의를 한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컴포넌트들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욕토 빌드 시스템이 좋은 게 디펜던시 같은 것들을 이제 관리를 잘 해주니까 내가 사실은 요것만 필요해서 넣었는데 알고 봤더니 요거를 넣으려면 요거 또 필요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걸 다 식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 넣어놓으면 이제 같이 딸려오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같이 활용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패키지 그룹을 정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 피처도 잘 분류를 해가지고 이제 기반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빌드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거를 최종적으로 이제 아폴로 1.0에서 완성을 해가지고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브링업 용이성을 위해 가지고 굉장히 미니멀한 그 피처셋에서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커지는 피처셋까지 그 다음에 어떤 특정 기능, 뭐 AI 기능 아니면 뭐 비디오 콜 기능, 물론 비디오 콜 기능이라고 제가 딱 정리하진 않았어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기능을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이 구성이 돼가지고 설계가 돼서 들어가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지금 최종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1.0에서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프로파일은 총 3가지입니다. 이제
코어 부트 프로파일, 그다음에 미니멀 프로파일, 메인 프로파일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건 메인 프로파일이고요. 아폴로 프로파일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아폴로 아까 1.0 거기서 그 우리가 고려했던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거기서 불필요한 기능도 빠지고 브링업에만 초점을 맞춘 게 미니멀 프로파일. 거기서 그래픽이랑 이런 것도 더 빼가지고 진짜 딱 부팅하면 콘솔만 딱 떨어지는 콘솔 부트 프로파일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미니멀 프로파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쌓아 올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폴로 1.0의 미니멀 프로파일에서 아폴로 1.0에 넣으려고 한 게 일단 이제 그 CP 앱 생태계 이런 부분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CP 앱도 넣어야 되고 앱 스토어도 넣어야 되고 앱 스토어 앱 인스톨레이션 이런 것도 넣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들어왔죠. 비디오 콜이나 AI 프레임워크 같이 인터랙티브 서비스 기반이 되는 것들도 좀 넣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미니멀에서 넣다 보니까 그 넣는 과정 중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자연스럽게 빠졌어요. 대표적인 게 방송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TV 이미지에서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방송 쪽이거든요. 이 방송 기능은 웹OS 시작하기 전부터 개발돼 있던 그런 것들이라서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방송 기능 컴포넌트들을 잘 아시는 분들이 H연구소에 많지 않으실 거예요. 제 생각에는 지금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방송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아폴로 관점에서는 필요 없는 기능이거든요. TV를 올릴 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뺄까가 좀 고민이었는데 이제 있는 거에서 빼는 방식으로 하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필요한 것만 넣는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빠지게 만든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 스크린샷이 지금 1.0의 스크린샷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앱스토어 그림으로만 설명을 드리지만 앱스토어 들어가 있고 CP앱 이거는 이제 프리인스톨 돼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그 가짜고요. 여기 들어가가지고 뭐 인스톨할 수도 있고 여기 잠깐 보면은 로그인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LG 스토어, LG 어카운트 로그인 기능 이런 것들도 돼 있고 이제 SDP라고 부르는데 LG 스토어 서버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프로파일, 미니멀 프로파일의 크기를 잠깐 좀 비교를 했는데 이거는 그냥 이제 미니멀 프로파일 내지는 아폴로의 메인 프로파일이 얼마나 다운사이즈했느냐를 좀 적어보려고 한 건데요. 사실 비교를 할 게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TV 레퍼런스 이미지였는데요. 그건 여기 표에 안 적혀 있지만 TV 레퍼런스 이미지에 들어가 있는 패키지 개수가 한 1,800, 900개 정도 됩니다. 사이즈는 제가 이미지 사이즈는 기억이 안 나고요. 근데 이제 그거 대비 아폴로 메인 프로파일이 가지고 있는 패키지 개수가 한 1,100여 개 정도 되고 사이즈는 이 정도 되는데 사이즈가 아마 이제 TV 이미지보다 한 절반 정도일 거고요. 여기서 더 다운사이즈된 미니멀 프로파일은 개수가 더 적고 사이즈 적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구성이 됐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빌드 관련된 얘기였고 두 번째가 이제 하드 앱스트랙션 부분인데요. 하드 앱스트랙션은 그냥 이제 접근 방법이 요거였습니다. 인베드 리눅스의 디팩토 표준을 따라간다. 사실은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지만 할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하고 이렇게 맞춰와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따라줄까 뭐 이런 자주 섞인 얘기도 했지만 저희 어프로치는 우리가 쉽게 올라갈 수 있게 만들면 되지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그 대부분의 인베디드 SoC 업체들이 안드로이드 지원도 하지만 이게 좀 안드로이드 말고 다른 OS를 올리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업체면 인베디드 리눅스 레퍼런스로 제공하는 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베디드 리눅스에 올라가는 그런 이제 보통 우분투로 올리는 데도 있고 우분투보다 굉장히 경량화된 그런 리눅스를 올려서 주는 데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레퍼런스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표준이 무엇이겠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아폴로 인터페이스는 이제 그걸 지원하는 식으로 하자. 사실 이거는 아폴로에서 처음 그렇게 착안했던 거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10년간 웹OS를 해오면서 이제 OSE도 했었고요, 오픈소스 에디션도 했었고, 그 다음에 오토도 했었고, 이게 다 TV 소스가 아닌 것들이었거든요. 물론 그때는 TV 이미지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웹OS의 역량을 그냥 기반으로 좀 처음부터 만들었던 경향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걸 하면서 이런 SOC들은 이런 인터페이스를 쓰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체득이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토대로 이제 아폴로도 이제 이 뭐 어떤 능력은 이런 인터페이스를 쓰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상태였던 거고요. 이제 아래 얘기되는 이런 것들, 예를 들면 그래픽스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 렌더링 매니저라고 하는 게 사실 대세거든요. 예. 리눅스 쪽에는 사실 인베드뿐만 아니라 뭐 데스크탑도 DRM 이런 그래픽을 안 쓰는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TV So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올해부터는 DRM으로 지금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나온 제품까지는 다 프레임 버퍼 디바이스라고 하는 이제 레거시를 쓰고 있었습니다. 프레임 버퍼 디바이스는 지금 더 이상 개발이 안 되고 개발이 안 된 지도 한참 됐어요. 그런 인터페이스 쓰고 있었는데 이제 DRM이라고 하는 범용적으로 쓰이는 인터페이스를 쓰는 걸로 이제 아폴로에서 결정을 하고 이제 TV도 그렇게 따라오게끔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멀티미디어 쪽은 이후 다음 세션에 이영희 리더님이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G스트리머 기반을 하고 사실 G스트리머 기반으로 웹OS TV도 그렇고 좀 돼 있습니다만 그 구조를 거의 계승을 하고 멀티미디어는 그래픽과는 조금 다르게 그래픽도 하드웨어 인터페이스가 있지만 멀티미디어는 하드웨어 인터페이스가 좀 더 어떻게 보면 다양하고 그 표준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픽은 DRM 하면 뭐 그거 말고는 없지 이렇게 되는 건데 멀티미디어는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그때그때 케바케 다를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G스트리머가 좀 많이 쓰이니까 G스트리머 베이스로 하고 최대한 우리가 공용화할 수 있는 부분은 공용화하겠다. 정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그러니까 하드웨어 SOC 그 디펜던시를 최대한 배제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구현을 해놓고 제품화할 때 이제 하드웨어 최적화하는 부분을 진행하는 그런 어프로치로 이제 갔습니다. 시큐리티도 마찬가지예요.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키를 보호하는 게 사실 핵심인데 키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보호한다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되고 실제 그 칩 안에 뭐 한번 퓨징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바꿀 수 없는 그런 형태로 장치를 해놔야 보호가 완벽하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SOC마다 다 다르거든요. 구현하는 방식이 다 다르고 이제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해서 시큐리티는 표준이라는 게 없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디펙트 표준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이제 아예 처음부터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레퍼런스 구현을 하고 당연히 전제를 하는 거죠. 양산을 가고 실제 어떤 제품화하는 SOC에 할 때는 그 SOC에서 제공하는 시큐리티 그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해야 된다. 근데 최대한 그 윗단에 이 시큐리티 피처를 쓰는 컴포넌트들은 이제 앱스트랙션된 API를 쓸 수 있게 해주면 아무래도 이제 그 포팅할 때 들어간 노력이 적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의 레퍼런스 구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드웨어 앱스트랙션 설계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코드 레벨로 들어가면 더 할 수 있는 얘기는 많지만 오늘은 거기까지는 안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64비트 시스템 얘기를 좀 거의 마지막인데 64비트는 사실 지금 대세입니다. 64비트 암에서도 이제 새로 만드는 칩은 30비트 지원 안 한다고 했잖아요. 몇 년 전에 1, 2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고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가 암 말고는 다른 거 안 써요. 밉스 같은 거 이제 죽었고 이제 다른 그런 아키텍처 안 써서 참 다행인데 암도 이제 64비트, 30비트로 나뉘는 거죠. 30비트를 근데 누가 쓰냐? 근데 아직 씁니다. TV에서 씁니다. 왜 쓰냐면 메모리 풋프린트 때문에 씁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32비트에서 똑같은 코드를 64비트로 빌드를 하면 그냥 평균적으로 한 메모리 1.5배 더 씁니다. 이거는 데이터 타입이 32비트 어드레스 스페이스에서 64비트로 가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그런 뭐 인티저나 이런 걸 쓴다 하더라도 32비트 고정해서 쓴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안 커지겠죠. 근데 우리가 무수히 많이 쓰는 포인터들 그게 사실 가장 큰 영향을 줘요. 포인터의 크기가 2배로 커지거든요. 포인터를 그렇다고 다 64비트인데 32비트로 줄여가지고 코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서 메모리 프린트가 64비트 가면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제약 사항이 있는데 램 크기를 늘리면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칠대 제품할 때. 그래서 TV 같이 그 볼륨이 파는 볼륨이 큰 그런 제품에서는 이 메모리 쓰는 게 굉장히 크리티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TV가 32비트를 가기 싫어서, 그러니까 갈 줄 몰라서
뭐 그렇게 해서 안 간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어가지고 32비트를 아직도 쓰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TV 소시 안 쓰는 그런 데들은 어떻게 하겠냐? 32비트를 지원 안 하는 그런 밴드도 있거든요. BSP가 32비트 BSP가 없어요. 그냥 64비트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64비트를 지원 안 하면 안 되고요. 타임이 끝났네. 네,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64비트, 32비트 둘 다 이제 되게 만드는 게 아폴로의 또 이제 그 목표 중에 하나였고, 옥토 빌드 시스템에 멀티립 기능이라는 게 다행히 있어서 사실 이걸 많이 쓰고 있었는데요. 요번에 좀 아폴로에서 좀 중점을 둔 거는 혼합해서 쓰는데 크게 문제가 없게끔 하는 부분에 좀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폴로는 사실 메인은 64비트로 나오긴 하는데 32비트 이미지도 나오고요. 사실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조금만 잘 고치면 32비트도 64비트와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지금 돌게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32비트랑 64비트 공존도 가능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32비트를 내가 쓰고 싶은데 어떤 외부 솔루션을 받았는데 이게 64비트밖에 없어. 그러면 그걸 위해서 64비트로 다 전환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라이브러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만 64비트로 따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그 프로세스만 64비트로 돌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생각보다 그 되게 지저분한 그 뒤치다거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프리빌트 바이너리 같은 것들 빌드 당연히 했었어야 됐고 하드 코딩 경로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10년 동안 32비트로 개발했던 그런 게 아무래도 무시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찾아가지고 대체로 다 많이 고치고 데이터 타입 안 맞아가지고 컴파일 안 되는 것도 다 고치고 뭐 심지어는 어셈블리가 32비트 어셈블리로 돼 있는 것도 있어가지고 64비트로 바꾸고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지만 이런 등당히 많은 그런 노력을 기울인 끝에 이제 아폴로가 64비트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게 사실 아폴로가 TV를 좀 많이 줄여가지고 서브셋을 갖고 오긴 한데 어쨌든 TV에 구성되어 있는 컴포넌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 컴포넌트들이 64비트로 돌게끔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아마 TV에서도 혹시나 64비트 제품을 하신다 그러면 이것들이 많이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이에요. 요약으로 이제 좀 리캡을 좀 적어봤고요. 피처셋 아폴로 1.0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타겟으로 했다. 빌드 프로파일 개념 설명을 드렸고 하드 앱스트랙션 설계, 그다음에 64비트 32비트 지원. 네. 사실 어떻게 했느냐는 내용이 좀 많이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 앞으로 릴리즈가 이제 9월 18일 릴리즈가 되고요. 앞서서 언급드렸듯이 프로파일 3가지, 그다음에 SOC도 3가지, 그다음에 아키텍처 32비트, 64비트 조합해가지고 총 요 개수만큼의 조합의 빌드가 지원이 된다. 물론 우리가 테스트 여력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가지고 실제 메인으로 운영하는 것들은 이 중에서 메인 프로파일에 SOC 2개, 64비트 이렇게 됐지만 어쨌든 이런 케이퍼빌리티를 다 가지고 있도록 해서 릴리즈가 됩니다. 2.0을 이제 곧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스프린트라고 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예. 뛰고 뛰었는데 좀 쉬고 싶은데 계속 뛰어야 돼요. 네. 굉장히 10년 동안 스프린트를 하고 있거든요. 힘든데 어쨌든 또 뛰어야 됩니다. 2.0 또 가야 되는데 2.0은 이제 기반을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제품을 확대하는 게 큰 미션이고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자동차 플랫폼 쪽에 다음 세션에서 그 실제 지금 현재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게 설명이 되겠지만 거기에는 지금 설명드린 아폴로 1.0 온전히 들어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이제 약간 요소만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한데 이제 온전히 아폴로를 기반으로 하는 제품 플랫폼을 만드는 게 2.0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 SOC도 좀 더 다변화 시켜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 리소스라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수만 가지 된 SOC를 다 한꺼번에 지원할 수는 없지만 포트폴리오는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이제 한번 올려본 적 있다 정도의 그런 것들. 그래서 어떤 사업 요구가 있을 때 그쪽에서 요구한 SOC가 우리가 해본 경험이 있으면 좀 더 빠르고 이제 쉽게 올라갈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고요. 아폴로를 공통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위치시키고 그걸 강화시키는 활동을 통해서 전체 웹OS의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하려고 하는 게 또 이제 기재에 깔려 있습니다. 시큐리티 인터랙티브가 대표적이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앞서서 봤던 그림 중에 이런 그림이 있었는데요. 이게 메타 아폴로라는 게 이제 추가가 되고 여기 TV SOC 특화된 요소들은 최대한 배제가 되고
이제 아폴로가 올라가면 SOC 디펜던시 없이 다른 제품도 쉽게 올라갈 수 있게 하고, 점차적으로 이 메타 아폴로가 점점 견고해지고 완성도가 올라가면 외부에서 전체 플랫폼 경쟁에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했고, 뭐 시간이 Q&A가 뭐 없으실 것 같지만 있으시군요. 네. 네, 지금까지 그 SOC를 다양하게 가져가려고 아폴로 작업한 거를 듣긴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다시 TV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 아폴로 위에서도 그 TV 특화된 것까지 붙였을 때 원하는 만큼의 TV 사업부 입장에서는 성능이나 이런 게 여전히 보장이 돼야 되는 걸 원할 텐데, 혹시 이 아폴로 1.0에 대해서 그러한 성능 같은 거는 어떻게 그 해결하셨는지, 최적화 부분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신데요. 네. 성능은 사실 1.0 관점에서 성능을 많이 케어하지는 못했고요. 일단 1.0은 그 빌드업에 중심을 했습니다. 빌드업에 중점을 뒀고, 어떻게 하면 의존성을 덜어내 가지고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근데 물론 성능을, 그렇다고 성능을 막 이렇게 훼손하면서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성능을 측정하면서까지 해보진 않았다, 이런 말씀이고요. TV의 나머지 부분을 올렸을 때 그 TV의 나머지 부분 중에는 또 TV SOC 특화된 부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TV 튜너라든지 TV SOC에서만 제공이 되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 페리퍼럴들이 있는데, 그거에 디펜던시가 있는 것들은 사실 다른 SOC에 물리적으로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지 좀 다른 방식으로 고민이 필요한데, 어쨌든 아폴로 코어 자체는 그 TV SOC도 올라갈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애드온 하는 거라고 하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 부분은 H 연구소하고도 계속 논의를 해야 됩니다. 성능은 지금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64비트 올린 다음에 뭐 그냥 느낌상 32비트보다 빠르지 않을까 했거든요. 네. 그렇게 많이 빠르진 않더라고요. 네. 느리진 않는데 좀 더 봐야 될 부분이 좀 아직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네. 이제 다양한 제품에 올리는 게 목표라고 하셨는데, 그런 다양한 제품의 예시나 그런 게 있을까요? 지금 일단 1차 목표는 촬영용 컨텐츠 플랫폼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자동차 엔터테인먼트 뒷좌석이나, 그러니까 자동차 할 때 운전하는 좌석 쪽 말고요, 조수석이나 아니면 이제 뒤에 뒷자리에 엔터테인먼트용,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어 컨텐츠 플랫폼을 집중한다고 했잖아요. 차 안에서도 뭐 넷플릭스 볼 수 있고 유튜브 볼 수 있고 이렇게 하게 하는 게 이제 그다음 타겟이고요. 사실 뭐 더 많이 뭐 아마 저희 실장님은 HNA도 생각하고 뭐 이렇게 아마 생각이 많으실 텐데, LG가 이제 그런 제품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그런 기회는 많은 게 좀 저희한테도 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스크린이 있는데 엔터테인먼트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면은 어떻게든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